선임이 저희 민준이를 군화로 밟았다는 거 맞습니까? 강직한 자세와 단호한 눈빛을 가진 백발의 노인이 연대장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의 등 뒤로 조용히 문이 닫혔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노인의 날카로운 얼굴선을 비추었다. 군복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에서 군인의 기품이 느껴졌다. 중령은 책상 뒤에서 불편한 기색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죄송합니다만 민간인이 군부대 내부 문제에 개입하시는 것은 제 이름은 박재호입니다. 35년 전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중령의 표정이 굳었다. 707 특임대는 한국군의 최정예 대테러 부대였다. 중령의 시선이 노인의 왼손에 든 작은 금속 물체로 향했다. 특전사 예비역 배지였다. 햇빛에 반사된 배지는 마치 박재호의 눈빛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저는 손자가 밤마다 전화로 우는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로 왔습니다. 또한 박재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병역 내 폭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전직 특전사로 왔습니다. 창밖에서는 훈련 중인 병사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박재호의 서늘한 눈빛이 중령을 향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제 방식대로 할까요? 박재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중령은 책상 위의 서류를 뒤적이며 침묵을 깼다. 박 예비역 대위님, 저희는 군대의 규율과 기강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병사들 사이에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마찰이라고요? 박재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방 안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듯했다. 제 손자는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의사는 폐에 충격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마찰입니까? 중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고로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에 훈련은 군인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부러뜨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박재호의 말에 중령은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통신기를 집어들었다. 김중희, 지금 바로 내 사무실로 와주게. 짧은 기다림 끝에 문이 열리고 젊은 장교가 들어왔다. 그는 박재호를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경례를 취했다. 김우진 중위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연대장님? 박민준 일병의 사고에 대해 설명해 주게. 김우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훈련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박 일병이 장애물 코스를 지나다가 미끄러지면서 거짓말이군요. 박재호가 말을 끊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할아버지, 못 견디겠어요. 매일 밤 선임들이 신고하면 더 심해진대요. 도망치고 싶어요. 녹음된 민준의 목소리는 공포와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다. 중령과 중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재호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제 손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중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일부 선임병들이 신병들에게 약간 엄격하게 군기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타는 누가 주동자입니까? 박재호가 물었다. 이준호 병장과 김태현 상병으로 추정됩니다. 중령이 마침내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박재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35년 전 특전사 훈련장의 기억이 떠올랐다. 극한의 훈련, 견디기 힘든 고통. 하지만 그곳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폭력은 없었다. 단련과 학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눈을 뜬 박재호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제가 언론에 증언하고 국방부와 국회에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둘째,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중령과 중위의 반응을 살폈다. 둘째는 제가 직접 이 부대에 들어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중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군 출신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박재호가 말했다. 저를 병영생활 자문관으로 임시 임명하십시오. 제 손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와 이런 문화가 어떻게 지속되는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중령은 잠시 고민하는 듯했다. 그의 눈빛에서 박재호는 어떤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개적인 스캔들이냐, 비공식적인 내부 조사냐. 좋습니다. 마침내 중령이 결정을 내렸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자문관 자격으로 부대에 머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군 운영에 과도한 간섭은 제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박재호가 말을 끊었다. 제 손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병사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 그는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걸었다. 손잡이를 잡기 전에 뒤돌아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연대장님, 제가 병영 부조리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 몇 분과 친분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그분들과 함께 오게 될 테니까요. 박재호가 문을 닫고 나가자 연대장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박재호는 병원 의자에 앉아 손자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21살의 젊은이는 눈 주위에 멍이 들었고 갈비뼈 부근을 붕대로 감고 있었다. 의사는 폐에 가벼운 충격이 있었다고 했다. 가벼운 충격이라. 박재호의 주름진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군대니까. 이 정도는. 민준이 겨우 미소를 지었다. 아니다. 박재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강철 같았다. 군대에서도 이건 범죄다. 민준의 어머니 박재호의 며느리 정혜진이 커피를 들고 병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며칠 동안 울어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님,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재호는 내심 작은 미소를 지었다. 며느리가 거의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느껴졌다. 아들은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어 직접 돕지 못했다. 지금은 박재호가 가족을 지켜야 할 때였다. 내가 직접 해결하마. 그의 말에는 70년 인생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민준이 아버지가 이 상황을 알면 당장 비행기 표부터 예약하겠지만 준호는 거기서 자기 일에 충실하면 돼. 박재호가 말했다. 가족을 책임지는 건 내 역할이니까. 병실 창문 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박재호는 펜치로 철사를 꼬아 만든 작은 기념품을 손자에게 건넸다. 특전사 시절 야외 훈련에서 심심할 때마다 만들던 것이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민준이 물었다. 독수리야. 특전사의 상징이지. 박재호가 설명했다. 언제나 높은 곳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행동을 하는 존재란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철사 독수리를 받아들었다. 할아버지가 우리 부대에 가신다면서요? 그래. 내일부터 일주일간 병영생활 자문관 자격으로 내 부대에 있을 거야. 민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그러면 선임들이 더. 걱정 마라. 박재호가 손자의 손을 꼭 쥐었다. 아무도 너에게 손대지 못할 거야.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았다. 평소에 따뜻하고 자상한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특전사 장교의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이준호 병장은 정말.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만나본 가장 무서운 적은 북한 특수부대였다. 박재호가 담담하게 말했다. 이준호 병장이 그들보다 무서울까? 다음 날 박재호는 민준이 복무 중인 부대를 찾았다. 연대장과의 짧은 대화 이후 그는 부대 내 상황 파악을 위해 며칠간 부대에 머물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다. 군 예비역의 경력과 비상한 상황이 만들어낸 이례적인 조치였다. 자원에서 이런 일을 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민준의 소대장 김우진 중위가 말했다. 병영생활 멘토링이라. 요즘 본부에서도 선배 전역자들의 조언을 중요시하니까요. 박재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공식적으로 그는 병영생활 개선 자문관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자신의 손자를 괴롭힌 가해자들을 찾아내고 이런 가혹행위가 어떻게 은폐되었는지 파악할 생각이었다. 제 손자 박민준이가 이 소대에 있지요? 박재호가 물었다. 김우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네, 그런데 민준 일병은 현재 입원 중입니다. 훈련 중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호가 말을 끊었다. 저는 그런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아내려고 왔습니다. 김우진 중위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젊고 갈등하는 표정에서 박재호는 무언가를 읽었다. 그는 완전한 공모자는 아닌 듯했다. 어쩌면 묵인했거나 개입할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다. 박재호는 그런 연약함을 35년간의 군 생활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은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들이었다. 중위님, 박재호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저는 여기서 누구를 벌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김우진은 잠시 침묵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선은 부대 내부를 둘러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분대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간부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박재호는 부대 분위기를 조용히 관찰했다. 젊은 장교들의 대화, 부사관들의 표정, 그들이 나누는 농담까지. 오랜 군 경험으로 그는 부대 내 공기를 읽어낼 수 있었다. 어딘가 문제가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불안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요즘 병사들 관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옆 테이블에서 한 부사관이 말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나약해졌어요. 조금만 뭐라 해도 바로 신고부터 하니. 그래도 옛날처럼 할 수는 없잖아. 다른 부사관이 대답했다. 인권이니 국방민원이니 조심해야지. 박재호는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다. 그들의 말에서 그는 부대 문화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변화하는 시대와 과거의 관행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 틈새에서 여전히 자행되는 폭력. 오후 그는 병사들의 생활관을 둘러보았다. 빈 생활관에 들어서자 30년 전 자신의 군 생활이 떠올랐다. 달라진 것이 많았다. 침대는 2층 침대로 바뀌었고 개인 수납 공간이 생겼으며 벽에는 전화기 사용 시간표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군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여기가 민준이 침대입니다. 생활관 담당 하사가 가리켰다. 박재호는 손자의 침대와 사물함을 살폈다. 깔끔하게 정리된 내무품, 가족 사진이 붙어 있는 작은 거울. 그리고 눈에 띄게 다른 바닥.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자세히 살폈다.
여기서 뭐 하신? 하사의 질문이 목 안으로 사라졌다. 반복적으로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군. 박재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벌을 세운 흔적이지. 그건 하사가 말을 더듬었다. 박재호는 손자의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작은 공책이 숨겨져 있었다. 일기장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오늘도 이준호 병장이 기합을 줬다. 이번엔 내가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였다. 3시간 동안 화장실 바닥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팔이 너무 아파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 내일은 외출이다. 할아버지를 만나서 웃어야 하는데 멍이 다 보일 것 같아 걱정이다. 박재호는 일기장을 조용히 덮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는 일기장을 다시 매트리스 아래에 넣고 천천히 일어났다. 하사님, 이준호 병장의 침대는 어디입니까? 하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다른 침대를 가리켰다. 박재호는 그곳으로 걸어가 이준호의 사물함을 살폈다. 규정대로 정리된 내무품, 그리고 침대 위 독서 등 옆에 놓인 몇 권의 책. 그중 한 권은 리더십의 힘이라는 제목이었다. 흥미로운 독서 취향이군. 박재호는 생각했다. 그는 책을 집어들었다. 몇몇 페이지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진정한 리더는 두려움이 아닌 존경을 통해 통제한다라는 문장에 이준호는 큰 느낌표를 그려놓았다. 그는 리더십에 관심이 많군. 하지만 그것을 왜곡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어. 박재호는 생각했다. 저녁 식사 시간, 박재호는 식당 한 구석에서 식사하며 병사들을 관찰했다. 특히 그는 분대장급으로 보이는 상병들의 행동에 주목했다. 그중 한 명, 김태현 상병의 말투와 행동이 그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다른 병사들에게 미묘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눈빛, 어깨 움직임, 목소리 톤. 특전사 시절 적의 행동을 분석하던 기술이 아직 살아 있었다. 한 젊은 병사가 식판을 떨어뜨렸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식사가 바닥에 흩어졌다. 야, 이 멍청한 새끼. 김태현이 소리쳤다. 당장 치워. 병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음식물을 손으로 모으기 시작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계속했다.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다. 박재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병사에게 다가갔다. 이리 줘보게. 그가 휴지 뭉치를 건네며 말했다. 병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박재호는 무릎을 꿇고 그와 함께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아, 아저씨,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병사가 당황해하며 말했다.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나지. 박재호가 미소 지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병사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김태현은 분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냥 놔두세요. 제가 자기 잘못으로 흘린 거니까 제가 치워야죠. 박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태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김태현은 한 걸음 물러섰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 박재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지. 혼자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함께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동료 아니겠나? 김태현은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다. 그리고 박재호가 계속했다. 전우를 이 새끼라고 부르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군. 자네 이름이 뭔가? 김태현 상병입니다. 김상병, 내 이름은 박재호. 오늘부터 일주일간 병영생활 자문으로 여기 있을 예정이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군. 김태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네. 식사를 마치고 복도로 나온 박재호는 젊은 병사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방금 식판을 떨어뜨렸던 병사였다. 저기, 감사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까 도와주셔서 별일 아니네. 이름이 뭔가? 송민호 일병입니다. 민호야, 궁금한 게 있는데 이준호 병장에 대해 알고 있니?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아, 네. 우리 분대장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지? 민호는 주변을 살폈다. 복도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치였다. 좋은 분입니다. 그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분대를 잘 이끌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니? 박재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호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다. 그게 괜찮아.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돼.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박재호가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취침 전 박재호는 연대장을 다시 찾았다. 내일 아침 김태현 상병과 이준호 병장을 따로 만나고 싶습니다. 중령이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그들이 민준 일병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박재호가 되물었다. 공식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준호 병장은 선임으로서 모범적이지만 다소 엄격한 면이 있습니다. 김태현 상병은 그의 오른팔 같은 존재고요. 박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그들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들어 연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일 저녁에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호는 그날 밤 자신에게 배정된 간부 숙소에서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35년 전 특전사 훈련장, 진흙탕에서 포복 중인 신병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자신의 모습. 훈련은 가혹했지만 그곳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폭력은 없었다. 오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도전과 성취가 있었다. 꿈속에서 박재호는 자신의 교관 시절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항상 가장 힘든 훈련을 자신이 먼저 해보이고 신병들에게 날 따라해봐라 라고 외치던 사람이었다. 그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항상 마지막 한 명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짓밟는 데서 오지 않는다. 꿈속에서 그는 신병들에게 말했다.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새벽에 눈을 뜬 박재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 어둑한 하늘에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되새겼다. 그것은 단순히 손자를 괴롭힌 사람들을 벌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부대, 나아가 이 제도의 변화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그는 중얼거렸다. 저녁이 되자 부대의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병사들은 식당에서 평소보다 조용히 식사했고 간부들은 자주 시계를 확인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모두에게 퍼져 있었다. 연대장실에서는 박재호와 연대장, 그리고 소대장 김우진 중위가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병영생활 기록부와 의료 기록, 그리고 박재호가 직접 작성한 면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손자가 당한 일에 대해 화가 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연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문제는 군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연대장님,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십니까? 박재호가 차분하게 물었다. 연대장이 잠시 망설였다. 손자분을 걱정하셔서 절반만 맞았습니다. 박재호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손자뿐만 아니라
이 부대의 모든 병사들이 걱정되어 왔습니다. 그의 말에 연대장과 소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 손자만 구하겠다고 온 게 아닙니다. 이준호 병장과 김태현 상병만 처벌하고 끝낼 일도 아닙니다. 박재호의 시선이 특히 소대장을 향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박재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저녁 점호를 위해 운동장에 모인 병사들이 보였다. 소대장님, 병사들 사이의 폭력을 알고 있었죠? 박재호가 갑자기 물었다. 김우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약간의 군기잡기가 있다는 정도만. 그것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박재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연대장님, 이 부대의 가혹행위 신고가 지난 1년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통계입니다. 연대장이 눈을 내리깔았다. 제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박재호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다. 첫째, 가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 둘째, 소대장을 포함한 간부들의 책임 인정.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대 문화의 전면적인 개선입니다. 연대장이 한숨을 쉬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대 문화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박재호가 미소를 지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한 폴더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지난 이틀간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재호는 폴더를 펼쳤다. 그곳에는 면담 기록, 메모, 증거 사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첫째, 이준호 병장과 김태현 상병이 주도하는 체계적인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신참병들에 대한 집단 구타, 기압, 욕설, 그리고 물리적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한 페이지를 넘겼다. 둘째, 이 문제는 간부들에게 여러 번 보고되었으나 군기잡기 차원에서 묵인되었습니다. 김우진 중위는 최소 3번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우진이 고개를 떨궜다. 셋째,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신고하면 더 심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박재호는 잠시 멈추고 두 사람의 반응을 살폈다. 연대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박재호가 고개를 들어 연대장과 소대장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런 문화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에 만연해 있다는 점입니다. 방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연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박 대위님이 말씀하시는 문화 개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재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게 내일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연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박재호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하실 계획인가요? 이 부대에 새로운 훈련 방식을 도입하려 합니다. 강하면서도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을요. 그날 밤 박재호는 자신의 숙소에서 다음날 계획을 세웠다. 그가 구상한 것은 특전사 시절 자신이 경험했던 팀빌딩 훈련의 변형 버전이었다. 그것은 신체적으로 도전적이면서도 동시에 팀워크와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새벽 4시 그는 먼저 일어나 부대 체육관으로 향했다. 다음날 훈련에 필요한 장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체육관으로 가는 길에 그는 운동장 한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곳에는 3명의 병사가 있었다. 그중 1명은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2명은 서서 구타를 가하고 있었다. 박재호는 소리 없이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엎드려 있는 병사는 민준의 동기 중 1명인 박상우 일병이었다. 구타를 가하는 2명은
다름 아닌 이준호 병장과 김태현 상병이었다. 너 같은 쓰레기는 진작에 군대를 나갔어야 해. 이준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어디서 감히 나에 대해 뒤에서 말을 해?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다행이지. 김태현이 속삭이듯 말했다. 그 민준이 할아버지 같은 놈도 곧 사라질 거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방법이 뭔지 궁금하군. 박재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이준호와 김태현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관님. 이준호가 더듬거렸다. 저희는 그저 군기를 잡고 있었다. 박재호가 차갑게 말했다. 새벽 4시에 박재호는 상우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웠다. 상우의 얼굴에는 멍이 들기 시작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병원에 가봐야겠구나. 박재호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냥. 상우가 겁에 질려 말했다. 괜찮지 않아. 박재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학대는 절대 괜찮지 않아. 그는 두 가해자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군법회의에서 만나자고. 이준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잠깐만요. 이게 다 저 녀석이 잘못해서 거짓말까지 추가하겠나? 박재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내가 모든 대화를 들었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여기 다 녹음되었네. 이준호와 김태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다. 이 사건 이후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이준호 병장과 김태현 상병은 즉시 영창에 수감되었고 군 헌병대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박재호는 예정대로 자신의 특별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연병장에는 전 병력이 집합해 있었다. 연대장 옆에 선 박재호는 마이크를 들고 모인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상관을 두려워하는 어린 병사들, 강한 척하는 선임들, 그리고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으로 지친 간부들이 보였다. 나는 박재호 예비역 대위다.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을 울렸다. 35년 전 나는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근무했다. 지금 너희들보다 더 험한 훈련을 받았고 더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지난 이틀간 나는 이 부대의 문제점을 조사했다. 가혹행위, 폭력, 그리고 이를 묵인하는 문화를 발견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단언한다. 강한 군대는 서로를 짓밟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박재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진짜 강한 군인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다. 팀원을 괴롭히는 사람은 진정한 리더가 아니며 그런 문화를 묵인하는 부대는 결코 강한 부대가 될 수 없다. 바람이 불어 연병장의 태극기가 펄럭였다. 오늘부터 이 부대는 변화를 시작할 것이다. 가해자들은 군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며 이를 막지 않은 간부들도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박재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부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진정한 전우애란 두려움이 아닌 신뢰에서 비롯된다. 그는 병사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오늘부터 이틀간 나는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 이 훈련은 너희의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동시에 진정한 팀워크와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이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많은 이들이 또 다른 형태의 가혹행위가 아닐까 의심하는 눈치였다. 박재호는 그들의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걱정 마라. 이 훈련은 너희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직접 보여줄 것이다. 70대의 노인이 직접 훈련에 참가한다는 말에 병사들 사이에서 놀란 웅성거림이 일었다. 훈련은 체육관에서 시작되었다. 박재호는 병사들을 10개 팀으로 나누었다. 각 팀에는 계급과 전공이 다양하게 섞였다. 선임병과 후임병이 함께 있는 구조였다. 첫 번째 과제는 실내 구축입니다. 박재호가 설명했다. 각 팀은 장애물 코스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안대를 들어 올렸다. 팀원 중 절반은 눈을 가리고 나머지 절반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신체적 접촉과 소리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병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이 전투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박재호가 그들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실전에서는 시야가 제한되거나 소음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팀원 간의 신뢰와 비언어적 소통이 생존의 열쇠가 됩니다. 박재호는 자신부터 안대를 썼다.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연대장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연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는 말을 할 수 없는 역할을 맡았고 안대를 쓴 박재호를 장애물 코스로 안내해야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두 사람은 리듬을 찾아갔다. 연대장이 박재호의 어깨를 두드리면 멈추라는 신호, 팔을 당기면 방향 전환, 등을 두드리면 장애물을 피하라는 의미였다. 그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코스를 통과했다. 보셨죠? 안대를 벗은 박재호가 병사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신뢰와 소통만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진행되면서 병사들은 점차 박재호의 방식에 적응해 갔다. 처음에는 어색하던 선후 인병 관계도 훈련의 목표 앞에서 자연스럽게 평등해졌다. 특히 놀라운 것은 평소 조용하던 후임병들이 이 환경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평소 말이 없던 김일병이 오늘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한 선임병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박재호는 미소 지었다. 진정한 리더십은 계급이나 연차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둘째 날에는 더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다. 부상자 구출 작전이라는 시나리오에서 각 팀은 부상당한 팀원을 안전지대까지 운반해야 했다. 이때 추가 조건이 있었다. 운반하는 동안 팀원들은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야 했다.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은 감점 요소였다. 이런 게 뭐가 중요한데요? 한 상병이 불평했다. 우리는 군인이잖아요. 감정에 신경 쓸 필요가. 이봐, 자네. 박재호가 그 상병 앞에 섰다. 전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알아? 두려움이야. 그리고 가장 강력한 두려움의 해독제는 무엇인지 알아? 바로 동료의 지지와 격려야. 그는 모든 병사들을 향해 말을 이었다. 내가 특전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였다. 서로의 등을 지키고 서로를 북돋우며 함께 싸웠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최정예 부대로 만든 이유였다. 박재호의 말에 병사들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들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훈련에 임했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 박재호는 마지막 과제를 제시했다. 그것은 리더십 교대였다. 각 팀은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10분마다 리더가 바뀌었다. 일병부터 병장까지 모든 병사가 리더 역할을 맡아야 했다. 진정한 팀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리더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박재호가 설명했다. 리더가 쓰러지면
다음 사람이 즉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훈련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평소 드러나지 않았던 병사들의 잠재력이 발휘되는 것이었다. 조용하던 병사가 명확한 지시와 격려로 팀을 이끌거나 평소 고집이 세던 선임이 후임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게 바로 내가 추구하는 부대 문화입니다. 박재호가 모든 훈련이 끝난 후 병사들에게 말했다. 서로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들어 올려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강한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날 저녁 박재호는 다시 연대장과 마주 앉았다. 연대장의 표정은 이제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놀랍습니다. 연대장이 진심으로 말했다. 이틀 만에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사들이 서로 더 존중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박재호가 말했다.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연대장이 말했다. 박대위님의 이런 훈련 방식을 우리 부대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지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민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그의 할아버지가 부대의 영웅이 되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모두가 할아버지 얘기뿐이래요. 과장된 소문이겠지. 박재호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그저 내가 아는 것을 나눴을 뿐이다.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다고요. 동기들이 영상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첫 번째로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시는 거요. 박재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가 그 정도 체력은 아직 있단다. 근데 이준호 병장은 어떻게 됐어요? 박재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는 군법회의에 회부됐어. 하지만 내가 그와 면담할 기회가 있었단다. 면담요? 민준이 놀랐다. 왜요? 나는 그를 이해하고 싶었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박재호는 며칠 전 면담실에서 이준호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쇠창살 너머로 그를 바라보던 이준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있었다. 나도 한때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이준호가 고백했다. 첫 차대 배치받았을 때 선임들에게 그게 군대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강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건 강해지는 과정이 아니었지. 박재호가 말했다. 저도 이제 알아요. 이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제일 증오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민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준호 병장을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는 그의 피해자들이 할 일이야. 박재호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변할 수 있다고 믿어.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내가 준비됐을 때 언젠가는 그를 마주할 수 있을 거야. 박재호가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온전히 내 결정이란다. 연대장실에서의 마지막 회의에서 박재호는 자신의 최종 제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멘토링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을 지도하되 그것은 위계가 아닌 지식과 경험의 전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 시스템은 선임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후임들에게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박재호가 설명했다. 연대장은 감명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이 정착된다면 우리 부대의 문화가
완전히 바뀔 수 있겠군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박재호가 미소 지었다. 일주일간의 자문 활동을 마치고 박재호는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다. 연병장에는 전체 병력이 모여 그를 배웅했다. 박재호 대위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연대장이 연설했다. 강함과 존엄성은 결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야 할 가치라는 것을. 박재호는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일주일 전과는 다른 표정들이었다. 공포와 불안 대신 이제 그들의 눈에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여러분, 나는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박재호가 마이크 앞에 섰다.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보호할 때 나타납니다. 그것이 군인의 본분이고 우리가 이 제복을 입는 이유입니다. 그의 말에 전체 병력이 경례로 화답했다. 그것은 단순한 의례적 경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다. 부대를 떠나는 차 안에서 박재호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았다. 그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곳에서 자라나 언젠가는 더 큰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 있는 손자였다. 할아버지, 언제 오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금 가는 길이다. 무슨 좋은 소식이지?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에 퇴원해도 된대요.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에 약간의 망설임이 묻어났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특전사에 지원하고 싶어요. 박재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왜 그런 생각을 했지? 할아버지처럼 진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요. 박재호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가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좋구나, 민준아.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박재호의 부대 개입이 있은 지 한 달 후 그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 군복을 입은 젊은 장교가 서 있었다. 박재호 예비역 대위님 맞으십니까? 장교가 경례를 했다. 저는 육군본부 인사처 소속 강민우 대위입니다. 박재호는 놀란 표정으로 강민우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에 앉은 강민우는 공문이 담긴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박재호가 봉투를 열어보며 물었다. 국방부 장관님의 특별 요청입니다. 최근 병역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었는데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재호는 놀란 눈으로 공문을 읽었다. 왜 하필 나를? 강민우가 미소 지었다. 민준 일병이 복무 중인 부대의 변화가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해당 부대의 전투력 평가 점수가 15% 상승했고 병사들의 사기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건 병사들과 간부들의 노력 덕분이지. 모두 대위님이 심어주신 새로운 문화 때문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변화를 정군에 확산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박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가 최근 손자에게 들은 발언은 부대의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다. 선후임 관계가 건강해졌고 부대 성과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무엇보다 병사들이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박재호가 물었다. 가족과 상의하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48시간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강민우가 떠난 후 박재호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꺼냈다. 그러나 막상 담배를 입에 물지는 않았다. 35년 만에 다시 군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생각이 그를 복잡한 감정에 빠뜨렸다. 그의 시선은 베란다 문가에 놓인 작은 사진으로 향했다. 젊은 시절 특전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다.
그 시절의 열정과 사명감이 다시 한번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뭘 그렇게 보세요? 박재호는 뒤를 돌아보았다. 병원에서 태어난 민준이 문간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희미한 멍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밝았다. 내 걱정이 되어서 말이다. 박재호가 담배를 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몸은 좀 어떠냐? 많이 좋아졌어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그런데 방금 온 사람은 누구였어요? 군인 같던데. 박재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게 국방부에서 어떤 제안을 해왔단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국방부요? 뭔데요? 비밀인가요? 박재호는 소파에 앉으며 손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국방부의 제안, TF팀, 그리고 그가 가진 고민까지. 이런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가 말을 마쳤다.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정말 겸손하시네요. 할아버지가 우리 부대에서 일주일 만에 해내신 일을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봤어요. 선임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들 서로 더 존중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건 기적이에요, 할아버지. 박재호는 손자의 열정적인 말에 놀랐다. 그렇게 많이 바뀌었니? 네. 제가 다시 자대에 복귀했을 때 다들 제게 살갑게 대해줬어요. 심지어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선임들까지요. 그리고 민준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이준호 병장이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박재호가 놀라서 물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창에서요. 긴 사과 편지였어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박재호는 감동했다. 그가 잠시 만났던 이준호의 눈빛에서 본 가능성이 현실이 된 것이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다른 이들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할아버지, 꼭 하셔야 해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할아버지처럼 군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날 저녁 박재호는 오랜 전후 한민수를 만났다. 그도 특전사 출신으로 지금은 은퇴하여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자문위원이라. 재호야, 넌 항상 문제를 찾아다니는구나. 한민수가 소주잔을 들며 웃었다. 이건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찾아온 거야. 박재호가 정정했다. 어쨌든 내가 아직도 군대를 변화시키려 한다는 건 놀랍다. 한민수가 진지해졌다. 우리 시절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았잖아. 박재호는 소주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그래서 더 변해야 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겪은 고통을 지금의 젊은이들은 겪지 않게. 한민수는 오랜 친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넌 항상 그런 사람이었지. 그래서 내가 너를 따랐던 거고. 그런데 박재호가 진지해졌다. 내가 과연 이 나이에 군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 한민수는 박재호의 어깨를 꽉 잡았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 내 손자 일이 있고 나서 얼마나 많은 군인 가족들이 너에게 연락했는지 알아? 넌 이미 변화를 시작했어. 박재호는 친구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만약 한다면 너도 함께 해줄 수 있겠나? 내 경험도 값진 자산이 될 텐데. 한민수의 눈이 빛났다. 물론이지. 난 지루한 농사일에 실증이 나려던 참이었어. 두 노병은 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젊은 시절 작전을 앞두고 서로를 격려하던 그때처럼. 48시간 후 박재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문위원직을 수락했고 곧 바쁜 일정에 휩싸였다.
여러 부대를 순회하며 강연을 하고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었다. 병사들의 전투력 향상과 병력 내 신뢰 구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선임병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었다. 리더란 부하를 두려움으로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심으로 이끄는 사람이다. 그가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말했다. 그리고 그런 존경은 폭력이나 권위가 아닌 실력과 인격에서 나온다. 국방부 TF팀의 일원으로서 박재호는 전국 각지의 부대를 방문했다. 그의 명성은 빠르게 퍼졌고 어느새 특전사 할아버지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요즘 군대는 너무 나약해지고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이 라디오 방송에서 비판했다. 박재호 씨의 의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의 방식은 군대의 기강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재호와 그의 동료들이 방문한 부대들에서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가혹행위 신고는 감소했고 부대성과 지표는 향상되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병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사기의 향상이었다. 어느 날 박재호는 특별한 초청을 받았다.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미래의 장교들에게요? 박재호가 놀라서 물었다. 네, 선배님의 경험과 철학을 미래 지휘관들과 나누는 것은 매우 가치 있을 것입니다. 교장이 말했다. 그렇게 박재호는 젊고 열정적인 생도들 앞에 서게 되었다. 강당은 꽉 찼고 모든 생도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박재호가 강연을 시작했다. 여러분이 어떤 지휘관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는 자신의 특전사 경험, 손자의 사건, 그리고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나누었다. 지휘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전술 지식? 체력? 결단력? 그가 생도들에게 물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강당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다. 부하들이 여러분을 신뢰할 때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강압이나 두려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중과 진정성에서 옵니다. 박재호의 강연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생도들이 강연 후 그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고 일부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 철학을 재정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일부 고위 장교들은 여전히 박재호의 접근법에 의구심을 품었고 몇몇 부대에서는 그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았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전통적인 군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관행들을 바꾸는 일이었다. 군기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던 많은 행위들이 사실은 단순한 폭력이나 학대였다는 인식을 심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어느 날 박재호는 특히 어려운 부대를 방문했다. 그곳의 대대장은 박재호의 접근법에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부드러운 접근법이 실전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대장 임상현 중령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전투는 가혹합니다. 훈련도 가혹해야 합니다. 박재호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중령님, 가혹함과 학대는 다릅니다. 실전을 대비한 훈련은 분명 어려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결국 병사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재호가 말했다.
산에서 하강 훈련을 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밤중에 잠자는 병사의 이불을 걷어차고 뜬 모를 기합을 주는 것은 어떤 전투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까? 임상현은 즉답을 하지 못했다. 진정한 훈련은 병사들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박재호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중령님께서도 특수작전 경험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훈련이 단순한 학대였습니까? 아니면 목적이 있는 단련이었습니까? 임상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도 자신의 특수부대 시절을 떠올렸다. 가혹했지만 의미 있는 훈련,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불필요한 폭력과 학대. 제 생각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런 대화들이 모여 점차 변화를 만들어갔다. 박재호와 TF팀의 활동은 6개월이 지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정군 차원의 통계에서 병역 내 가혹행위 신고가 30% 감소했고 부대 전투력 평가 점수는 평균 10% 향상되었다. 국방부에서 열린 중간 성과 보고회에서 장관은 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박재호 대위를 비롯한 TF팀의 노력으로 우리 군은 더 강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닌 전투력 강화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 성과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보수적인 장성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다. 수치상의 성과가 실제 전투력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한 예비역 장군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전투는 결국 강인함의 싸움입니다. 지나친 인권 강조가 우리 군의 기초를 흔들까 우려됩니다. 이런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TF팀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통합훈련 및 평가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박재호의 방식으로 훈련한 부대와 전통적인 방식의 부대를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쪽 접근법이 더 효과적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박재호가 제안했다. 국방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평가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2개의 유사한 규모와 임무를 가진 부대가 선정되었다. 하나는 박재호의 지도로 새로운 방식의 훈련과 문화를 도입한 부대였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는 부대였다. 평가일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박재호는 자신의 방법론에 자신이 있었지만 이것이 그의 접근법을 검증할 결정적인 순간임을 알았다.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휴가 나온 민준이 박재호에게 말했다. 저희 부대만 봐도 할아버지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어요. 고맙다, 민준아. 하지만 이건 단순히 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란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십만 장병들의 군 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 평가는 3일간 진행되었다. 두 부대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행군, 전술 상황 대응, 팀워크 과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대처까지. 모든 과정은 독립적인 평가단에 의해 면밀히 관찰되었다. 평가 마지막 날 가장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다. 그것은 생존자 구출 작전이었다. 적 지역에서 부상자를 구출하고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시뮬레이션이었다. 이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와 리더십, 그리고 압박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었다. 두 부대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전통적인 방식의 부대에서는 지휘관의 명령이 엄격하게 내려왔고 병사들은 그 명령을 기계적으로 수행했다. 반면 박재호의 방식으로 훈련한 부대에서는 지휘관이 큰 방향을 제시하되 상황에 따라
각 팀원들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박재호의 방식으로 훈련한 부대가 모든 평가 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위기 대응과 팀워크 부문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평가단장이 발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새로운 방식으로 훈련한 부대의 병사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더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군 내부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지휘관들이 이제 박재호의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더 많은 부대에서 이 접근법을 도입하고자 했다. 평가 결과 발표 후 박재호는 국방부 장관과의 개인 면담을 요청받았다. 박 대위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장관이 따뜻하게 말했다. 대위님의 접근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많은 부대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장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우리는 병영문화혁신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 대위님께서 그 단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박재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저를 단장으로요? 하지만 저는 나이 때문에 걱정하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위님의 경험과 지혜가 이 임무에 가장 적합합니다. 물론 젊은 장교들의 지원도 받게 될 것입니다. 박재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그가 꿈꾸던 것보다 더 큰 책임이었다. 더 넓은 영향력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도전을 의미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온 박재호는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단장직을 수락한다면 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출장, 그리고 더 많은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가 진정으로 군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단순한 자문위원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위치에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한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명수야? 내가 단장을 맡아야 할까? 한민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니 놀랍구나. 너는 이미 결심했잖아. 그렇지? 박재호는 미소 지었다. 오랜 친구는 그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 맞아.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군. 어떤 중요한 결정이 쉬웠던 적이 있었나? 한민수가 물었다. 특전사에 지원했을 때도,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때도 너는 항상 옳은 일을 선택했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대화를 마치고 박재호는 정원으로 나갔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는 35년 전 특전사에 지원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당시에도 그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그 길을 선택했다. 지금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선택이었다. 단지 싸움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 전화드렸습니다, 장관님. 박재호가 결심을 굳히고 전화를 걸었다. 단장직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렇게 박재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병영문화혁신단의 단장으로서 그는 이제 더 넓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첫 번째 업무는 전국의 부대를 순회하며 혁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부산의 한 부대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병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박 대위님, 저는 김준호 일병입니다. 사실 저도 가혹행위 피해자였습니다. 박재호는 그 병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준호는 입대 초기에 선임병들에게 심한 구타와 괴롭힘을 당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대위님의 강연을 듣고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른 후임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고 싶어요. 박재호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용기 있는 결정이네. 내 행동이 다른 이들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순간들이 박재호에게 큰 보람을 주었다. 그의 활동이 실제로 젊은이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였다. 병영문화혁신단의 활동은 점차 확대되었다. 박재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훈련 매뉴얼을 개발했고 병사들의 멘탈 케어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또한 간부들을 위한 리더십 교육도 강화했다. 6개월이 지나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군 차원에서 가혹행위 신고는 45%나 감소했고 병사들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부대 전투력 평가에서도 지속적인 향상이 관찰되었다는 점이었다. 박 대위님의 접근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우리는 이 혁신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성공이 클수록 반발도 커졌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박재호를 군대를 망치는 사람으로 비판했고 익명의 비방과 위협도 있었다. 어느 날 박재호는 사무실에서 불쾌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당신은 우리 군대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런 위협에 동요하지 않았다. 특전사에서 겪었던 실제 위험에 비하면 이런 협박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주말 휴가로 집에 온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박재호가 미소 지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야. 변화는 항상 저항을 만나는 법이니까. 그러나 민주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저도 부대에서 일부 선임들이 할아버지를 비판하는 걸 들었어요. 군대를 유치원으로 만든다고. 박재호는 손자의 어깨를 잡았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단다. 진정한 강함은 다른 이를 밟아 올라서는 데서 오지 않아. 함께 올라가는 데서 오는 거지. 1년이 지나자 병영문화혁신단의 성과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통계적 수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군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었다. 이제 많은 부대에서 선후 임병 간 멘토링 시스템이 자리 잡았고 간부들은 더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국방부에서 열린 1주년 성과 보고회에서 박재호는 자신의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약한 군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한, 더 결속력 있는, 그리고 더 효과적인 군대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서로를 밟아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올라가는 데서 옵니다. 회의실은 박수로 가득 찼다. 이제 많은 고위 장교들도 박재호의 비전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재호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그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승철아, 보고 있니?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특전사 시절 그와 함께 싸웠던 전우에게 말하듯이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어. 다만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야. 국군의 날 기념식, 서울 용산 국방부 앞 광장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였다.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의장대의 시범 퍼레이드가 끝나고 단상에 국방부 장관이 올랐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분을 모시고 새로운 군대 문화 선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 병영 문화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박재호 자문위원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재호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다. 71세의 나이였지만 그의 걸음에는 여전히 군인다운 기품이 있었다. 객석에는 손자 민준과 며느리 혜진, 그리고 화상통화로 참여 중인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뒤쪽으로는 과거 그가 변화시킨 첫 부대의 병사들과 최상훈 중령의 부대 장병들도 자리하고 있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재호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다. 지난 1년은 우리 군의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35년 전 제가 특전사에서 근무할 때 우리는 최강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재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진정한 강함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부하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는 손자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제 손자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신고, 한 사람의 행동이 수천 명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재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를 들어 올렸다. 오늘 우리는 병영문화혁신 세계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군 내부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상호 존중, 실력 기반 리더십, 그리고 진정한 전우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군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전체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특히 젊은 장병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가장 열렬하게 박수를 보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젊은 장교가 박재호에게 다가왔다. 박대위님, 저는 이준호입니다. 박재호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을 괴롭혔던 그 이준호였다. 이제 그는 군복을 입은 장교의 모습이었다. 자네가 장교가 되었나? 박재호가 물었다. 이준호는 조금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출소 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겪은 것, 그리고 제가 다른 이들에게 행한 것.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군인이 되기로요. 그래서 장교가 되기로 했군. 박재호가 감동했다. 네. 처음에는 사관학교에 지원했지만 정과 기록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ROTC로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대위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박재호는 이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자네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중요하네. 좋은 장교가 되길 바라네. 그런데 이준호가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민준 씨는 어떻게 지내나요? 제가 사과하고 싶은데. 민준이 저기 있네. 박재호가 객석을 가리켰다. 민준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직접 가서 이야기해보게. 이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에게 다가갔다. 두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던 박재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화해와 용서의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항상 감동적인 일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박재호는 가족들과 함께 인근 레스토랑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다. 민주는 이제 병장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할아버지, 저희 부대에서는 이제 신입 병사들이 와도 전혀 걱정이 없어요. 다들 선임들을 믿고 선임들은 후임들을 진짜 동료로 대해줘요. 박재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진짜 강한 부대지. 아버님, 혜진이 감사의 눈빛으로 말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님이 없었다면 민준이는 군대를 꿈의 무덤으로 기억했을 거예요.
박재호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니다. 민준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야. 변화는 항상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에서 시작된다. 이틀 후 박재호는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특전사 시절 일기를 펼쳐보았다. 35년 전의 이야기들, 힘들었던 훈련, 위험했던 임무들, 그리고 전우들과의 추억이 그 페이지들에 담겨 있었다. 특히 그의 눈길을 끈 것은 자신이 신병 시절 받았던 훈련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 당시 그는 훈련의 가혹함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졌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자신을 강하게 만든 것은 가혹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형성된 동료애와 극복의 경험이었다는 것을. 벨소리가 울리고 박재호는 현관문을 열었다.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박재호 선생님 맞으신가요? 저는 김태현입니다. 박재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기억해냈다. 1년 전 민준을 괴롭혔던 병사 중 하나였다. 들어오게.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거실에 앉은 김태현은 어색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작년에 제가 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감사라니? 박재호가 의아해했다. 네. 선생님이 그때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김태현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저 이번에 경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박재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축하한다. 사실 민준이한테도 사과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내가 기회를 만들어주마. 박재호가 약속했다. 그날 저녁 박재호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 국방대학교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것은 높은 계급의 장교들이 교육받는 곳으로 미래의 군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이었다.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는 혜진에게 물었다. 아버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혜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버님께서는 이미 많은 것을 변화시키셨어요. 그 경험을 나누시면 됩니다. 강연 날 박재호는 웅장한 국방대학교 강당에 섰다. 고위 장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였다. 여러분, 오늘 저는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가 시작했다. 리더십은 지위나 계급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와 존경에서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특전사 경험부터 시작해 최근의 병영 문화혁신 활동까지 폭넓게 이야기했다. 특히 강조한 것은 봉사로서의 리더십이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섬기는 이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떠받치고 올려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휘하는 병사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것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대령이 손을 들었다. 박 대위님, 저는 30년 넘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대위님의 접근법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 부대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어떻게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은 문화를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변화는 상위 결정권자의 솔직한 참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둘째,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소통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성과를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박재호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다.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큰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아서 탈을 돌리고 나서도 배가 실제로 방향을 바꾸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뿐입니다. 강당에는 깊은 공감의 침묵이 내려앉았다. 많은 고위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군대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가혹행위를 전통이나 군기라고 포장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진정한 군기는 두려움이 아닌 존경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강인함은 약자를 짓밟아서가 아니라 함께 올라감으로써 얻어집니다. 강연이 끝나고 국방대학교 총장이 직접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박대위님의 통찰력은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연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귀갓길에 박재호는 휴대폰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국방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단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꽤 진지하게 들어주더구나. 역시 우리 할아버지. 민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특전사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박재호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정말이냐? 특전사는 쉽지 않은 길이다만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강인함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통화를 마치고 박재호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소식은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의 작은 행동이 손자의 인생에 이런 영향을 미치다니. 6개월 후 한강변 카페에서 박재호는 노트북을 열고 작업 중이었다. 그는 이제 군 문화혁신을 위한 지침서를 집필하고 있었다. 이 책은 그의 경험과 철학을 담아 미래 세대의 군 지도자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 아버님, 며느리 혜진이 카페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박재호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민준이가 특전사 선발 테스트를 통과했대요. 다음 달부터 특훈이 시작된대요. 박재호는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의 손자가 자신의 뒤를 이어 특전사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준이 두려움 속에서가 아닌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그 길을 선택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혜진이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국방일보 기사가 떠 있었다. 국방부 병영문화혁신 5개년 계획 확정. 박재호 자문단장의 경험 바탕으로 정군의 확대 적용. 기사를 읽던 박재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제 정군 차원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아버님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혜진이 말했다. 우리 민준이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이제 다른 아이들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겠네요. 박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1년 후 특전사 훈련장. 민준을 포함한 신병들이 험난한 산악훈련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에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다. 박일병, 오늘 수고했다. 교관이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감사합니다, 교관님. 너희 할아버지가 오셨다. 지금 본부에서 기다리고 계시지. 민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가요? 박재호는 특전사 본부 앞에서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병영문화혁신단 명예단장이 되어 후임에게 업무를 이양하고 자문 역할을 맡고 있었다. 할아버지, 민준이 뛰어왔다. 민준아, 잘 지냈니? 박재호가 손자를 꼭 안았다. 훈련은 어떠니? 너무 힘들진 않고? 힘들죠.
당연히.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좋은 의미로 힘든 거예요.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함께 이겨내고 있어요. 선임들도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들은 우리를 진짜 전우로 대해줘요. 박재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였다. 할아버지, 우리 대대장님이 할아버지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특전사 대대장실에서 박재호는 놀라운 사람을 만났다. 그는 다름 아닌 손민우 소령이었다. 35년 전 특전사에서 박재호가 훈련시켰던 신병이었다. 박 대위님, 이렇게 뵙게 되다니. 손민우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5년 전 대위님께서 저를 특전사 훈련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민우? 박재호가 기억을 더듬었다. 그 작은 체구의 민우가 이제 대대장이 되었구나. 네, 대위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 가르침을 평생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대장실에서 나온 후 박재호와 민주는 특전사 훈련장을 거닐었다. 35년 전과 비교하면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산과 하늘, 그리고 훈련장의 정신은 여전히 같았다. 민준아, 특전사가 되고 싶은 진짜 이유가 뭐니? 박재호가 문득 물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할아버지가 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어요. 박재호는 손자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래. 그것이 진정한 특전사의 정신이란다. 강해지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지. 그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단다. 3년 후 국방부 컨퍼런스 홀에서 병영문화혁신 3주년 성과 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는 박재호를 비롯한 TF팀 멤버들, 각 부대 대표자들, 그리고 특별히 초청된 병사 대표단이 참석했다. 3년간의 노력으로 병영 내 가혹행위 신고는 78% 감소했습니다. 현 혁신단장이 보고했다. 더불어 병사들의 자대 만족도는 65% 상승했으며 부대 전투력 평가에서도 정군 평균 18%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박재호는 자리에 앉아 이 모든 성과를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했다. 작은 한 걸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 보고회가 끝난 후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나 박재호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그의 비전과 헌신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다. 박 대위님, 이 모든 성과는 대위님의 용기와 지혜 덕분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했다. 우리는 이제 박재호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혁신 모델을 UN 평화유지군 훈련 프로그램에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박재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것은 저 혼자의 성과가 아닙니다. 변화를 원했던 모든 이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노력한 모든 이들의 성과입니다. 저녁 기념 만찬에서 박재호는 여러 부대의 대표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놀랍게도 많은 젊은 장교들이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위님, 저는 2년 전 자살을 생각했던 병사였습니다. 한 젊은 중위가 말했다. 당시 우리 부대에 도입된 대위님의 멘토링 시스템이 저를 구했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장교의 길로 이끌었고 이제 저도 똑같이 병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모여 박재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물결이 되어 널리 퍼져가고 있었다. 5년 후 한강변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박재호. 그의 나이 76세. 이제 그는 완전히 은퇴하여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할아버지, 민준이 군복 차림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제 특전사 중위가 되어 있었다. 민준아, 왔구나. 박재호가 반갑게 일어섰다. 특전사 생활은 어떠니? 정말 좋아요. 특히 요즘은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팀에 합류했어요. 인간 존중 기반 극한 훈련이라고 해서 할아버지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에요. 민주는 자랑스럽게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팀워크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특전사 훈련 방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걸 보세요, 할아버지. 이 훈련은 병사들의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존엄성은 항상 존중합니다. 놀랍게도 이 방식이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강한 특전사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박재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태블릿을 살펴보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군대를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군대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치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길게 대화를 나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저녁이 되자 민준이 할아버지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이거 특전사 훈련병들이 할아버지께 보내는 선물이에요. 박재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특전사 배지와 함께 작은 메모들이 가득했다. 모든 메모에는 감사의 말과 존경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 친구들은 할아버지를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박재호가 감동의 목소리를 떨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특전사 할아버지는 이제 우리 군에서 전설이 되었으니까요. 박재호는 메모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니.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구나. 박재호가 진지하게 물었다. 너는 지금 행복하니?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존중받고 또 다른 이들을 존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서요. 박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과 자부심, 그리고 깊은 만족감의 눈물이었다. 그렇다면 내 작전은 성공한 셈이구나. 민준이 미소를 지었다. 네, 할아버지. 명예로운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한강 위로 석양이 물들고 박재호와 민준은 나란히 앉아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치유되었고 미래는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손자를 위해 일어선 한 노인의 용기였다. 군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훈련 중인 병사들의 행진 소리였다. 박재호는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 속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자부심과 단결, 그리고 명예로운 봉사의 정신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